국민의 실책을 선약으로 여기고 국정 전반을 돌아보며 새 출발의 전기로 삼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분히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모든 답이 들어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라면 이거는 투자 또는 투기 수단이기 때문에 제재를 가하는 게 맞습니다. 여의도의 명당 자리로 불리는 저 Y빌딩을 대선 캠프 사무실로 차린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총리님? 예, 제가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국민의힘을 개혁적이고 좀 더 참신하고 그런 혁신적인 정당으로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지. 네, 한 주간의 민심 흐름 배종찬 대표, 김미연 소장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배 대표님 우선요.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7주 만에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31%인데 그러나 여전히 부정평가가 60% 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심도는 과연 대선이라든가 향후 정국 운영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또 특이할 점은 코로나 대응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아졌어요. 네. 30% 지지율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는 어떤 영향을 줍니까? 아주 큰 영향을 줄 수 있죠. 이른바 네. 이제 30%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30% 이상의 국정 지지율을 유지하면 이 정권 유지가 가능하지만 네. 30% 이하로 내려와 버리게 되면 20%대가 되면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대통령이 차기 정권에 주는 영향 네. 그리고 1년여 정도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남아 있지만 마지막 이제 국정 개혁 동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검찰 개혁도 완수를 해야 되고 또 코로나 백신 방역도 해야 되고 또 부동산 해법도 내놔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역대 사례를 보니까요. 대통령 지지율 30%를 유지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차기 대선의 그 재집권 승패도 바뀌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지표일 텐데 네. 이번에도 변수로 작용할까요? 저는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했다 해서 차기 정권 재창출이 불가능하다 또 얘기하는 거는 또 잊을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30%를 지금 유지하고는 있고 부정평가가 60%가 넘는 것이 지금 문제이기는 보입니다. 네. 이것이 저는 이 코로나 백신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를 유지했던 것이 코로나 방역인데 이 백신이 제대로 수급되지 않은 문제 가지고 그동안 많은 흔들림이 있었는데 어제 정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2천만 분 해분이 계약을 했다고 네, 하잖아요. 네. 추가 계약 네, 얘기가 추가 계속 계약이 나오죠. 나왔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다시 반등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이러한 이 코로나 위기 국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당히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나마 전 세계에서 가장 코로나 방역을 잘한 나라로 지금 한국이 기억되고 있고 그리고 만일에 정부의 방침대로 9월쯤에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된다면 네. 저는 코로나에서 우리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성공한 나라로 되기 때문에 저는 이 9월까지 집단 면역 형성이 된다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다시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면은 차기 정권 재창출에도 그렇게 빨간 불만 켜지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대목 교수요. 이제 대선이 1년이 안 남은 상황에서 네. 통상 보면은 과거 정권을 보면은 대선 후보 중심으로 축이 이동이 되지 않습니까? 네. 과연 이번 정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최근에 또 백신을 둘러싸고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윤 총리 간에 상당한 논쟁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 네. 그 대목에 대한 시각이 궁금합니다. 이 정부가 참 특이합니다. 현 정부의 특이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 지지의 핵심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대통령의 경우에는 보통 현직 대통령을 버리고 갑니다. 네. 지지율도 상당히 내려오고 또 대통령의 국정 수행이 별로 자기 정권 창출에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 정부의 특성은 문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 가장 중요한 지지층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도 문심 플러스 알파. 그런데 문심보다는 플러스 알파가 더 강한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정세균 전 총리로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국정 수행의 동반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문심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문심도 오롯이 못 가져오는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아직 시기상조죠. 아직까지는 이제 대권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근데 분명한 것은 공통점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권의 어느 후보이든 문심은 필수입니다. 필수다. 네. 100%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네. 관련 얘기입니다만 그렇다면 당내 경선이라는 게 우선 있잖아요. 네. 그 대선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앞으로도 어떤 청와대와 다른 결을 대립각을 갖는 그런 움직임은 보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진단이시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배 소장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동안에 나타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여권을 받침하고 있는 뒷받침하고 있는 데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거래두기를 많이 한다면은 차기 대선 주자 중에는 상당히 좀 크게 이미지나 그리고 지지율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런 식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보궐선거를 보면은 이제 지금 야당과의 지지율 격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심보다는 전체 국민의 어떤 여론조사가 더 중요한 것 아니냐. 후보 경선도 100% 국민 여론조사로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그런데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이제 문재인 집권 여당이 패배한 배경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 부동산 민심 때문이었거든요. 네. 부동산 때문에 이 정권이 흔들렸던 게 때문에. 근데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백약이 지금 어떤 처방을 내놔도 지금 듣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기 대권 주자 중에 만일에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거리를 두더라 정부 정책과는 다르더라도 뭔가 국민들이 이 정도 정책이면은 부동산 해법이라고 생각할 만한 정책이 있다면은 가지고 나올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정책 가지고는 차별화를 둘 수 있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기존의 역대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대통령과 무조건 거리두기, 대통령 비판하기에 들어가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너무나도 견고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의 30% 지지율이 아주 견고한 지지율이거든요. 역대 네. 대통령도 우리가 지지율을 볼 때는 비율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강도, 견고하냐 이게 중요한데 결집도. 문재인 네. 대통령의 이 지지율은 결집도가 아주 강력합니다. 네. 이른바 호사화, 호남 40대 화이트 갈라인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지금도 압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결집하고 있거든요. 그건 네. 뭐냐?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여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문 대통령 지지율 플러스 파지티브 알파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에서도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지지를 밟고서 간다. 그건 30%를 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네. 30%의 플러스 파지티브 알파, 네거티브 알파가 아닌 파지티브 알파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알파를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여당 후보로서는 필수적으로 문 대통령의 30%는 무조건 하고 네. 필히 챙겨가야 되는 지지율인 거죠. 적어도 최소한 경선까지는 함께 갈 수밖에 그럼요. 없을 것이다. 네. 네. 차기 대선 향한 민심 어떤 변화 그림이 있는지 좀 짚어보죠. 이재명 지사하고요, 윤석열 전 총장 간에 여전히 지지율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뭐 조사 어떤 식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결과가 좀 달리 나옵니다. 네. ARS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지지율이 뭐 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에 일반 전화 면접에서는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양강 구도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율은 지금 모든 조사에서 지금 한 자리 숫자로 지금 떨어진 걸 조사를 네.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왜 갑자기 국민들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왜 갑자기 그러면 이낙연 대표 지지율은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재명과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지지율은 상당히 지금 박빙 구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왜냐하면은 이재명 지사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상당히 지금 여전히 50%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고요.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보수 진영에서 지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총장이 만일에 나오지 않는다면, 대선에 출마하지 않는다면 이 지지율은 상당히 출렁일 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했던 그 지지율이 과연 어떤 후보에게 향할 것인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그것이 보수 후보에게만 간다는 보장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것이 여당 후보도 갈 수 있다는 점을 본다면 지금 윤석열 총장이 빨리 지금 개인적으로는 한 5월 중에는 출마 선언 본인이 어떻게 할 건가, 한국 정치적 행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시계 문제까지 말씀하셨는데 좀 더 세밀히 보면요.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지지율이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이게 폭이 큽니다. 어느 조사기관에 따라서.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간단하죠. 조사 방법 때문입니다. 방법의 차이군요. 네, 그러니까 면접원이 직접 질문을 하는 면접조사, 네. 면접조사 방식, 전화 면접조사 방식일 경우에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대체적으로 25% 내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아주 박빙의 네. 그런 치열한 접전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힘 지지율도 자동응답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리얼미터 기준으로 더 높게 나타나거든요. 대체로 한 10에서 12%포인트 나타나는데 네. 더 높게 나타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그래서 AR에서 자동응답 조사를 하게 되면 대체로 35에서 38% 사이에 네. 지지율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사 기관의 차이로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네. 너무 큰 표차가 나니까, 큰 지지율 차이가 나니까 어느 쪽에 더 신뢰를 갖고 봐야 되느냐, 네. 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 이 부분이 이 정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면접원이 직접 조사할 때 윤석열 전 총장이 25% 내외 지지율이 나오는 것은 그만큼 지지 강도가 아주 강력하지는 않다, 아직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느슨한 지지층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는 자동응답 조사는 무조건 버튼을 눌러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느슨한 지지층들까지도 윤석열 전 총장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폭으로 보면은 윤 전 총장의 폭이 넓을 수밖에 없죠. 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플러스 보수층까지 지지를 받으니까. 네. 그러나 이제 면접원이 할 때는 조금 아주 강하게 지지하지 않으면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라고 응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네. 것이죠. 방금 이제 김미연 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야권은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이 큰 변수인데 네. 이제 너무 뜸들이는 것 아니냐, 네. 이러다 뭐 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로 7, 8월쯤에 윤석열 전 총장이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굉장히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데 5월, 6월은 당의 시간이거든요. 네. 왜? 지금 당 지도부 국민의 선출. 네. 힘은 몇 가지 이제 과제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도 이제 30일 날 선출되고,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 대표도 결정이 되고, 또 국민의당과의 통합 문제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네. 당 쇄신 문제도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관계 형성에 대한 이 또 이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5월, 6월까지는 당의 시간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들어오든 아니면 차기 대권 후보 선언을 하든 국민의힘과 어떤 정치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닐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적어도 윤 전 총장으로서는 대통령감으로서 본인이 나선다면, 나설지 안 나설지는 아직까지 모릅니다. 네. 그만한 준비도 필요하거든요. 설있게 준비했다가는 뜸 들이는 것보다도 못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만큼 5, 6월이 당의 시간이라면 7, 8월은 윤석열 전 총장의 결단의 시간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배 대표께서는 7, 8월 얘기했습니다. 김미연 소장 입장은 어떤가요? 그거야 윤석열 총장의 마음가짐에 달렸다고 보여집니다만, 저는 네.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하루라도 빨리 해주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래야 이렇게 불확실성, 가장 증권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도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니까 하루빨리 본인이 출마 여부를 결정해야만이 국민들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 지금 단순하게 여론조사 할 때는 지지하는 후보가 없거나 아니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새로운 인물 좀 매우 항상 선호해 왔습니다. 네. 지금 그런 것이 지금 여론조사에 다 지금 포함이 된 거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윤석열 전 총장은 검증의 시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빨리 본인이 어떤 사회,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를 국민들한테 명확하게 밝히는 게 전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도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97년 대선에서 승리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네. 영국에서 돌아오자마자 현실 정치에 참여를 선언을 안 합니다. 가장 좋은 때가 별의 순간이 되는 것이거든요. 95년 지방선거도 있었습니다. 96년 총선에도 김대중 총재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지 않거든요. 그게 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가장 좋은 때라는 것, 정치적인 타이밍은 역시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만큼 윤석열 전 총장이 언제 결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외연과 준비가 가장 잘 되어 있을 때 결단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네. 하나 또 관심사가요. 재보궐선거 표심을 보면은 압도적인 차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는데 그랬을 경우에 예를 들면 국민의힘 지지율도 그렇고 네. 보수의 그 지지를 받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도 그렇고 급상승했어야 되는 건 아니냐. 네. 근데 왜 수치는 그게 뒷받침이 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우선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은 급상승을 했죠. 네. 왜냐하면 자동응답 조사는 설명을 드렸지만 좀 더 범위가 넓게 폭넓게 보수청이 본인의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선택이 결정된다, 결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10%대까지 내려갔던 지지율이 30%대 중후반까지 나오는 결과가 있거든요. 이 그러니까 정도의 그 보궐선거 표심을 보면 50%를 넘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기는 얘기하는- 쉽지가 않죠. 네. 왜냐하면 일단은 이 국민의힘 지지율이나 보수층이 50%가 넘지 않는 상황에서 네. 중도층을 아무리 끌어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한 후보가 절대적으로 50%를 넘기 쉽지 않은 것이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의 경우에는 그래도 보궐선거 전보다는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네. 압도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거듭 분석 의견을 재차 강조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지만 지난번 재보궐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평가이고 심판이었지 네. 국민의힘에 대한 선호나 호감도가 더 올라간 건 아닌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에는 아주 큰 영향을 못 미친다고 봐야 네. 되겠죠. 김변 소장 견해는 어떠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난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그 반사이익을 본 거지. 네. 국민의힘이 아주 잘해서 지지를 해준 건 아니라는 것이 사후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지금 올라가지 않는 배경에는 지금 뭐 안에서 지금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또 사면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도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지금 제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김종인 전 대표와의 지금 설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들이 여전히 실망감을 지금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네. 지금 숫자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에 대해서 좀 한 말씀을 드리자면 이외에 ARS 조사에서는 왜 높게 나오냐. 일부 조사에서 비교하다 보면 약 1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이제 뭐 여론조사 주로 이제 ARS를 진행하는 제 입장에서는 뭐 저희 조사가 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는 이 다원적 사회 심리학에서 말하는 다원적 무지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네. 이 뭐냐면은 이 침묵에 나선 이론과 좀 비슷한 건데요. 이 소리 큰 사람, SNS상에서 이게 소리 큰 사람의 의견이 마치 전체 의견인 것처럼 끌고 가는 현상을 네.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SNS 문화가 상당히 지금 발달이 돼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소리 큰 목소리, 이 일부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지금 호도하다 보니까 이런 영향을 받는 분들, 이런 여론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분들이 지금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 하더라도 좀 느슨하게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기 때문에 ARS 조사에서는 편의성 때문에 네. 더 높게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주자들 좀 보죠. 정세균 전 총리 지금 상당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광재 의원도 조만간 움직일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이 서로 보완제가 될지 대체제가 될지 그 점은 어떻게 봅니까? 대체 관계죠. 대체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3의 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일단 총리로서의 인지도도 높고 네. 그리고 뭐 국회 의장까지도 역임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경험도 풍부하고 일단은 이제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는 후보인지가 제3후보의 물망에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와 대체 관계에 있는 것은 지지 기반이 비슷합니다. 일단 1대 총리, 2대 총리 그리고 호남을 기반으로 전남, 전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빠지고 주춤하는 모습에서
정세균 전 총리가 이 지지층을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선 후보는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네. 기반이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지지율이 뭐 3, 4, 5%이더라도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는 원동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말하자면 다른 거론되는 잠룡 여권 후보에 비하면 제3후보가 누가 된다면 정세균 전 총리가 그래도 될 가능성이 네. 높아 보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의 움직임도 뭐 보궐선거 이후에 빠르어지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 본격화하고 있는데 또 야권 후보 중에서요.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를 주목하잖아요. 네. 근데 안 대표의 경우에는 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는 상당히 견인을 했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만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좀 미스테리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네. 원래대로 하면 지금 이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 보면은 지지율이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낮게 나오는 조사도 있습니다. 네. 원래는 국민의힘 지지율보다 국민의당 지지율보다 높게 나와야 되는데 본인이 속해 있는 당에서도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배경에는 바로 이 국민의당 지지자층에서도 윤석열 총장을 상당히 많이 지지를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총장의 어떤 보면은 홍준표, 안철수 후보 모두 윤석열 총장이 지금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반면에 이제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지사를 상당히 좀 비난하는 좀 반론을 하고 있는 걸 보여지는데요. 이는 바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야권 후보 중에는 그동안 나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총장 다음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사람은 홍준표 네. 전 대표거든요. 그런 걸 감안해 봤을 때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에 빠졌을 때는 그나마 일정 부분 지지율을 좀 흡수할 수 있는 후보로 보여집니다. 네. 여론조사에서요. 네. 대통령감이 없다 응답자가 23%던데 네. 이거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과 거의 비슷한 수치잖아요. 네. 그러면 역으로다 여야 할 것 없이 상황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까? 바뀌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네. 그럴 만한 후보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죠. 네. 여전히 어느 한 후보의 대세론이 만들어지고 있지는 않고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대세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짧게만 말씀드리면 안철수 대표 왜 그럴까? 제가 우리 시간에서 말씀드렸지만 검증의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안철수 대표도 한때는 윤석열 전 총장 같은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치, 중도 정치 확인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유권자들이 원하는 것은 검증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단일화해서 승리를 하고 서울시장이 됐다면 이게 검증이 가능했겠죠. 네. 지금 이제 안 대표에 남아 있는 것은 국민의힘 제1야당의 당대표가 돼서 검증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두 분께 제가 마지막으로 여야를 통틀어서 이재명, 윤석열, 양강부들을 흔들 잠재 후보 한 명을 꼽으라면 누구를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니, 뭐 무조건은 아닙니다. 그냥 아, 포괄적으로 저는 말씀해 주셔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일단은 야권 후보를 얘기를 할게요. 왜냐하면 네. 여권 후보는 뭐 정해져 있으니까. 네. 저는 뭐 흔들 수 있는 윤석열 총장이 나오지 않는다면 흔들 수 있는 후보는 저는 안철수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요? 네. 여권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저는 뭐 이재명 지사가 당연히 뭐 선두를 유지할 거로 보여지고요. 네. 이낙연 대표의 지지율을 뭐 정세균 총리가 좀 흡수한다면 정세균 네. 총리가 뭐 제3의 후보로 부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저는 이재명, 이낙연 체제가 꾸준히 갈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우리 배 대표님은요?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양강구도인데 저는 이걸 미동으로라도 네. 또 흔들 수 있는 뭐 단 한 명만 꼽자면 정세균 전 총리를 꼽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두 분의 그 견해 차이가 분명히 있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과 부동산 대책 등을 놓고 백가쟁명식 주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논의와 의견 수렴이 필요하지만 이후 질서 있는 정리가 중요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